이제 해병특검팀이 오늘 오전에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으로는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도 좀 수사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임종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검이 야당 망신주기 내지는 정치 보복성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압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각 중단하시고 철수하기 바랍니다. 강하게 얘기를 했고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다른 의미죠. 정치적인 파장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현역 의원은 두 번째죠 아마. 네. 이거 어떤 파장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는 거는 오히려 가장 국민의힘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내란 특검팀에서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출국 금지라든가 이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팀하고 최혜병 특검팀이 가장 먼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 개 특검의 입구는 김 여사고 결국은 출구는 이제 그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과정이 국민의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내란 특검팀이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제 계엄을 반대 뭐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을 가장 부담 가질 거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김건희 특검팀은 원희룡, 윤상현 그다음에 이제 그 김선교 의원까지 양평. 그다음에 지금 이 최혜병 특검팀은 바로 임종득 의원. 물론 그때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으니까 관련자긴 한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오히려 전방위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이 김건희 특검과 이 순직해병 특검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지금 가장 먼저 부담을 지우면서 결국에 마지막은 내란 특검이 종점을 찍는 것 아니겠느냐.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가장 그 이른바 국민의힘의 중심은 내란 특검팀이 또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이게 적법한 절차를 뭐 그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걸 하는 거니까 뭐 법원의 결정을 당연히 따라줘야 됩니다만은 저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분위기를 띄우고 결국 내란 특검이 마지막에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 혹은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마무리 짓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약간 전망도 되지만 또 우려도 됩니다. 김태호 전 차장이 오늘 소환되죠. 1차장이었습니다. 임종득 의원은 당시에 2차장이었고요.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강소연 부대님 지금 임종득 의원도 거기에 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준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그 김태호 1차장이고 임종득 2차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이 그야말로 외교 안보실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와 있었던 관련자들이 소환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소환되기 전에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에 의해서 여기 압수수색 한번 해봐야겠구나라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의 특검 중에서 최혜병 특검 정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받았어야 됐었어요. 아니 보수 정당이라면 이 안보, 보훈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부름을 받고 가가지고 안타깝게 순직한 해병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결국에는 그겁니다. 이 수사 외압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VIP가 경로해가지고 이것이 멈춘 것인지 그리고 VIP가 경로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 아래에 있는 뭐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보고를 잘못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경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그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종호 씨가 또 임성근 사단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구명으로 이어진 것인지 이걸 규명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사실 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거든요. 간단해요. 간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빨리 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빨리 수사 협조해가지고 털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렌터카 업체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간단한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최근에 보면 뭐 물론 정당한 법 집행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뭐 사법 수사 당국이 정치인
정치 개입을 했을 때 정치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거부를 했었고 또 이것 말고도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방식이 무슨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뾰족한 수는 없어도 그런 어떤 좀 말하자면은 이제 그 결기 같은 건 좀 보여줄 필요가 무기력하다? 있는데 그러니까 예. 과거에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해서 옛날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할 때 예. 그때 거의 뭐 인간 떼하듯이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그 저항은 보여줬는데 저는 그게 적법한 절차에 대한 그 저항이 뭐 옳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동료 의원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 좀 감싸거나 아니면 좀 뭐 왜 이렇게 현역 의원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예. 이렇게 좀 뭐 항변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보니까 거의 뭐 굳이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지리멸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사람이 와서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은 단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정말 단일 대우로서 하다가 그다음에 법원의 영장을 밥을 막을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길을 터주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일종의 정당의 일체감, 그다음에 어떤 정당 구성원들에 대한 동지애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보이진 않고 오히려 형식적인 걸로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오늘도 저는 예. 이런 좀 말하자면 일종의 정치적 단일 대우가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정당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컨센서스가 있어야 하는데 예. 좀 너무 이게 좀 말하자면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예. 지리멸렬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법의 집행을 막는다 비판이 있는 거 그 전제로 하고 이제 과거에 민주당에서 압수수색 얘기를 했죠. 민주당은 그때 달랐죠. 그럼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말씀하셨던 그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쪽으로 소극적인 것은 전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과거에 패스트트랙 지정 사건 있잖아요. 물리적 충돌. 아. 그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그 나경원 의원의 폭로, 뭐 한동훈 전 그 법무부 장관과 있었던 예. 쉽게 말해서 휘말리게 되면 이게 현실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인들의. 그렇죠. 근데 이게 당시에도 지금 그때 휘말렸던 현역 의원들 중에서 다시 당선이 돼서 현역 의원을 하신 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 이후에 선거에서 낙선해가지고 이제 자연인 신분이 돼버린 분들은 현실로 다가와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최혜병 사건이 사실 오래된 사건이고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판단했을 때 판단하는 분들은 굳이 내가 잘못된 것에 내가 발담가 가지고 괜히 나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저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소리는 상당히 높였으나 뭐 큰 무리는 없이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오늘 또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최선평 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기 한번 볼까요?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9%가 돼 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지지율이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거는 이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생긴 이래 최저치입니다. 최저치죠.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지금 뭐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고 그다음에 대선을 패배한 정당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무기력감이 있을 수 있다고는 쳐도 예. 42%에 가까운 표를 득표한 정당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 19%의 지지가 나와요. 이게 더블 스코어도 이게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TK에서도 역전이 나와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TK에서 빠진 게 이제 민주당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그 관망 혹은 중도로 빠져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TK에서조차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 내가 지지할 수 없다고 내가 동의할 수 없다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그게 정당입니까? 예. 근데 그게 본거지에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면 뜨거라 해야 되는데 이걸 충격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 부분이 뭐 올 게 왔네. 뭐 이런 지금 분위기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리멸렬 혹은 이제 이렇게 예. 무기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집단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집단 최면화 현상으로 가게 될 경우에 무기력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돼요. 예. 그럼 저는 정당문 닫아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런데 그 기존에는 그런 분석이 있었죠. 이제 국민의힘의 TK, PK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그쪽 여론은 괜찮으니까 안일하게 보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말씀은 TK, PK 지역에서 흔들린다고 하면 지역의 여론을 듣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지금 이재명 정부 약간 허니문 기간이고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결국에는 지금은 부끄러워서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한테 돌아올 거야. 나중에 선거 때 어딜 가겠어. 라는 지금 안이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민의 주권자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저는 이거를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올 게 왔구나. 이게 지금 말이 안 그래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문재인 전 대통령 수준까지 뭐 가자 이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좀 높거든요. 너무 높으면 부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기서 더 높아지면 너무 부담인 것 같고 자칫 우리 오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지지율이 상당히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지지율이 왜 높아졌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정부의 실력은 경제, 외교, 협치, 정치거든요. 예. 근데 경제는 최근에 어쨌든 간에 주가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이 지갑이 두둑해진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고 갤럽에서요. 8년 동안 조사한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 정기적으로. 그게 뭐냐면 향후 내년 1년 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것을 8년 동안 조사를 지금 해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요. 52%가 내년 경제는 긍정적이다라는 평을 받았어요. 이게 역대 8년 동안의 가장 최고치랍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20%를 넘은 적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지고 경제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점점 국민들의 머릿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쌓여져 가고 있고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된 집값도 오를 뻔했지만 이것을 단숨에 어떤 잡은 것도 많은 효과를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혁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그리고 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위원장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경에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거나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분들은 예. 최소한 이선으로 후퇴하는 정도의 어떤 모습은 보여야 예. 옳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자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당이 보이지 않으니까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외면하고 예. 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그런 이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원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 넣는 거죠. 나라로 따지면 헌법 전문에다 넣는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도의 단절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수영 평론 하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 나오고요. 또 윤희숙 위원장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내부에서 또 시끄럽고 의견만 나오지 뭐 의견 통일이 안 되고 반대 의견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 우리 과거 뭐 개그 소재 프로였던 이제 개그 프로그램 소재였던 이제 봉숭아학당이 생각난다 그런 분들이 그 많아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보면은 이게 뭐 일극체제는 아니더라도 이 지리멸렬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저는 예. 가장 큰 문제가 혁신의 방점. 지금 물론 이제 윤희숙 위원장은 최고도의 이제 사실은 그게 개혁이고 우리가 하는 단절이라고 표현했죠. 혁신이라고 예. 표현하지만 저는 그럴까. 과거 역대 정부마다 지지율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뭐 하죠? 내각 전면 개편하잖아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가장 몰입도가 높고 또 사람들이 이게 뭔가 바뀌는구나 하고 동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천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공천했을 때 예. 이래서 지지가 오잖아요. 그런데 계엄이 되고 탄핵이 되고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는데 어느 하나 책임 있는 사람 없잖아요. 비근한 예로 2019년이죠. 그때 박근혜 정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2020년 총선 가잖아요. 그때 오히려 의원직 사퇴를 비주류들이 합니다. 김성태, 그다음에 김영우, 그다음에 이제 뭐 부산의 김세연. 오히려 친박들 예, 사퇴 예. 안 하고요. 이 비주류들이 사퇴하면서 쇄신의 길을 텄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한 사람 지금 뭐 차기 총선 불출마 뭐 3년 남았다더라도 아니면 뭐 석고대지 한다고 뭐 사퇴하거나 자기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한 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고 이걸 피해 가려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뭐 찐윤이든 뭐든 두 사람에 대해서 쌍권이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예. 바로 거기서부터 당신은 하남자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윤희숙으로 갈아치우지만 실제로 지금 인적 쇄신 없는 개혁이 무슨 개혁입니까?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갤럽 조사 19%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에 무언가를 넣겠다 그 위의 단계가 인적 쇄신이라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이 앞서 들으셨지만 강력히 인적 쇄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권영세 의원이 바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 주류 구주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이거 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다 답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잘못했잖아요. 그럼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쟤들이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못했다고 지금 뭔가를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그 있는데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얘기죠. 이 정치권에서 책임지는 모습이 뭡니까? 누군가가 책임지고 일선 후퇴를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다음 총선 불출마라든지 예. 정계 은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저희 민주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해찬, 한명숙, 이광재, 안희정, 서간본, 이강철 다 일선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친노 패족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예.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도 계엄 때 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 때 지도부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의 지도부 그리고 대선 때 대선 후보 이분들 정도는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정계 은퇴를 좀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예. 그런데 아무도 이런 모습으로 안 보이고 오히려 내가 더 잘할게 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이 실망스러운 거죠. 예. 이 내부 갈등은 이것만이 아니고요. 뭐 최수영 평론가가 잠깐 언급해 주셨죠. 이른바 하남자 공방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그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또 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지금 안 그래도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고 있고 지지율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공방까지 겹치게 되니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벌이고 있는 공방을 하남자 공방이라고 하던데 일단 이 하남자가 뭔지를 알아야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상남자라는 말은 있잖아요. 예, 예. 남자답고 좀 뭐 리더십 있고 이런 좋은 뜻으로 상남자인데 하남자는 말 그대로 그 반대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남자답지 못하고 아. 외롭고 왕따고 뭐 리더십 없고 뭐 안 좋은 말만 다 모아놓은 것을 저는 하남자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미국 역사 보잖아요. 대표적인 전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독립전쟁이고 하나는 남북전쟁이거든요. 예. 근데 남북전쟁은 쉽게 해서 내전이에요. 노예제라는 이익 때문에 그렇죠. 더 치열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금 내전 상태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로만 협치 그리고 화합 통합 말하지 말고 이런 모습 안 보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근데 강성필 대변인이 얘기한 그 하남자의 뜻이라면 지금 약간 인격 모독, 좀 비하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건데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안 의원, 그러니까 물론 안 의원도 처신이 온당하지 않은 면이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선 의원답게 그러면은 밑으로 좀 조율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혁신이 안으로서 그걸 비대에 넘겨서 뭐 이른바 책임 있는 사람을 출당을 공고한다든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딱 던져놓고 2시간 만에 난 안 할래요. 그러고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하는 모습은 저도 보기에 제가 칭찬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마초 근성을 가진 상남자가 아니고 하남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아니 국민들이 상하남자 논쟁 보면 이 정당은 마초 정당인가? 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하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위기 탈출에 대해서 이 책임 있는 중진들이라면은 정말 석고대제도 모자랄 판에 당신은 말이야 초식남이야.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게 과연 저는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 제가 보수 패널이지만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원인의 분석도 안 아니 되는 어제 건지. 조갑재 대표도 그러시고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화가 지금 많이 아, 났어요. 그럼요. 최근에 아니 도대체 보면은. 이거 아니 창당이라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고 예. 망신스러운 정도의 이게 사실은 수치인데 여기 대해서 위기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당 대변인 어떤 논평이든 이 갤럽 지지율에 나온 거에 대해서 반응한 게 있습니까? 반응성이 없는 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예. 이 부분은 어때요? 아까 이제 윤희숙 위원장은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아예 그 새겨 넣자라고 했는데 어제 조은희 의원이 뭐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개인 의견으로 당에서 얘기한 게 있고 관절을 지키러 갔던 의원들도 40명이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
약간 그 이른바 포장하려는 듯한 개혁은 안 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당이 반성을 했을 때 누가 동의해 줘야 됩니까? 구성원들이 동의해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은 정권 획득을 해서 존재하는 집단인데 자기들 구성원들끼리만 우리 반성했어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국민들이 반성해야 되는데 근데 관저에 가서 우리 부당합니다 얘기하고 탄핵 어쨌든 개헌 표결에 불참했던 그런 아직도 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책임에 대한 전제가 하나도 없이 예. 바로 이제 우리는 이제 당원 당규에 담았으니까 혁신의 꼴이 반성했습니다라고 동의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저는 어쨌든 정말 그 뭐 집단적으로 나오든 퍼포먼스를 하든 반성하는 모습과 사과하는 모습을 정확히 하면서 절연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건너가기를 해야 된다. 그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달 전대를 혁신전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요. 이제 당대표 후보 관련해서 장동혁 의원이 좀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죠. 본인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로 나와달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당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필 대표, 저 워딩이 뭐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는 건 출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고 당대표로 출마를 하신다면 최소한의 기본 자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기본 자격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탄핵도 됐어야만 했다. 저는 이거 두 가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장동혁 의원이 세이브 코리아 그 우파 그 좀 집회 나가가지고 탄핵은 사기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쇄신을 하는 혁신 당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분이 나가는 것이 또 뭐가 좀 안 맞냐면 이분도 과거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인가 당대표 시절에 어쨌든 사무총장을 하셨어요. 친한계로 네. 뭐 분류됐었죠. 근데 뭐 사실 뭐 예. 친한계든 뭐 친윤계든을 떠나서 어쨌든 사무총장이면 당에서 되게 중요한 중책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수석 최고위원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동혁 의원도 어쨌든 좀 심산하고 나름대로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고 인품도 훌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자격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봅니다. 최소한 뭐 장동혁 의원이 재선입니다. 뭐 물론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뭐 당시에 영선이었으니까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러니까 재선 의원이 내가 당권에 도전하기 때 스스로 결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장동혁 의원을 이른바 미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뭐 그런 의혹이 사실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 갑자기 이렇게 여러 그 중진들이 뭐 저도 중진들이라고 꼭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거론되다 갑자기 이제 뉴페이스 젊고 뭐 이렇게 역동적이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대선은 이번 당대표 선거는요. 과거와 다른 이건 정말 위기에서 나오는 선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룰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룰이 지금 당원 80에 여론조사 20이잖아요. 전 과감히 5대5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갤럽 조사 19%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정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얻겠다 그러면 국민의 그 여론을 듣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주권이 이제 당원에게 있다 보니까 정당은 50%를 기본으로 하고 5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장동혁이든 아니면 뭐 다른 모든 분들이 나와서 용광로 전대를 해서 그렇게 그럼 새로운 리더십을 탄생해라. 그러면 그것이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주권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말하자면은 권위를 갖는 리더십의 역할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당 80대 20 저는 이거는 또 하나의 구주리로의 귀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고 저는 출마 선언들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있는 룰이 여건을 필요하다는 만들어줘야죠. 말씀이시죠. 또 하나요. 박찬대 의원 지금 뭐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 출마 선언했죠. 위헌 정당 해산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오랜만에 현안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빨리 불법 계엄 거기에 동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파면을 방해하고 계엄 해제도 사실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보이죠. 이루어진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계엄을 제가 막으러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이 막은 것에 대해서 저를 체하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백파이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진영에 따라서 각각의 이해관계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 한 전 대표 영상은 이제 3월 영상인데 어제 올린 글이 비슷한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한 전 대표가 현안 관련한 얘기 잘 안 했었는데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긴 했지만 이 얘기를 12월 얘기를 다시 한번 꺼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출마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조경태 의원이 친한계인데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마지막 저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번 선거는 독이든 성배도 아니라 독이든 독배다는 얘기가 많아요. 어차피 지금 리더십을 가져봤자 지방선거 패하고 책임 묻고.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그 고민하는데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막 저는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신 공격하는 프레임.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대표로서 내가 막았기 때문에 내가 대표성을 가졌다. 이 대표성을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또 출마의 무게를 싣는 게 아니냐 싶긴 한데 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전 대표도 지금의 80대 22 룰이라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조경태 의원도 뭐 친한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원래 그렇게 개파에서 누군가를 내보낼 때 이런 막 교통정리라는 거를 하는데 좀 거치지 않은 듯한 뉘앙스도 풍기거든요. 근데 저는 조경태 의원이 육선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제가 뭐 저도 한번 잠깐 만나 뵀는데 아마 이 부분은 본인의 독자적 결정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파랑 상의했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육선이고 당의 책임 있게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내가 이제 좀 뭐 이 위기 상황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뭐 저도 뭐 한 3, 4주 전에 뵀는데 막 그런 뉘앙스 얘기를 좀 들어서 결단을 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완전한 그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고 출마하는 건 아니고 조경태 의원의 의지 또 이제는 내가 육선으로서 보여줄 리더십과 내 비전이 필요하겠다라는 내 방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다면 또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